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2022년 3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부터 2022년 6월 양적 긴축 시작 시기까지의 유동성 흐름을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IORB, FFR, SOFR, 그 다음 영래포 금리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의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주식 투자하시는데 한 번쯤은 꼭 정리해서 알고 가야 할 개념들이니까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황일주 15편과 16편의 1부, 2부를 보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영래포 시장으로 자금이 몰린 현상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다가 지중금이 횡보하면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영래포 잔고도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2022년 6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행하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보시면 연준의 소마 계정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는 지급준비금과 영래포 잔고가 거의 약보합에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게 도움될 것 같아서 이 양적 긴축 과정과 지중금 그리고 영래포 잔고의 역학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시기에 재정 지출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세수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서 재정 적자가 생기면 재무부는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시장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죠. 이때 시장 참여자들이 국채 입찰 과정에 참여해서 국채를 매입할 경우 은행의 지중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사용해서 국채를 매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재무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해당 자금을 다시 시중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국채의 만기가 되어서 원금을 시중에 상환하게 되면 지중금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구도에서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지중금에서 흡수하는 유동성은 결국 시차를 가지고 재정 지출과 만기 상환을 통해서 다시 상쇄가 되는 것이죠. 한편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로 매입해온 국채는 연준의 소마 계정에 이제 들고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부에서 소마 계정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소마 계정에 연준이 들고 있는 국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기가 도래하면 롤오버를 합니다. 롤오버라는 것은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팔고 만기가 남아있는 국채를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계속 소마 계정의 국채 양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급 준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를 시행함에 따라 소마 계정에 보유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를 롤오버를 하지 않고 재무부에 상환을 요청하게 되고, 그럼 재무부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연준에게 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양적 긴축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지중금을 흡수해 마련한 자금이 재정지출이나 만기 상환을 통해서 지중금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양적 긴축을 하고 있을 때는 국채 발행한 자금 중에 그 QT를 하는 만큼이 지급준비금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준에게 상환이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일부에서 배운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소마 계정과 지중금이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당시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연준의 QT 속도에 비해서는 느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살펴본 영래포 잔고로의 이동과 QT의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지중금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래포 잔고와 단기채 금리 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을 예상할수록 단기채 금리는 상방으로 요동치면서 영래포 금리를 상회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래포 금리는 연준이 현재 기준금리의 하단에 설정해 놓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변동이 되는데, 단기채 금리는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계속 변동하면서 정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래에 금리가 오르겠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은 아무리 만기가 짧은 단기채라 할지라도 조금 선행해서 그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당시 시장의 예상보다 가팔랐던 연준의 금리 인상에 단기채 금리가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영래포 금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자 금융기관들은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연준의 영래포 잔고에 유치되어 있던 자금을 인출해서 이 재무부가 발행하는 단기채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단기채 금리가 영래포 금리보다 높았을 때를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동일한 지점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지중금과 영래포 자금 그래프에서 대조해보면 이 화살표가 있을 시기마다 영래포 잔고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그만큼 지중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단기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영래포 자금은 재무부의 TJ 계정으로 흡수가 되었고, 거기서 양적 긴축 만기 상환과 TJ 잔고에 남겨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무부가 다시 재정 지출과
만기 상환을 함에 따라서 시중에 방출되면서 은행의 지중금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옐런이 이때부터 뭘 했냐? 보시면 양적 긴축이 시작되던 이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이 파란색이 이제 단기국채고 빨간색이 장기국채인데, 보시면 재무부가 단기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단기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단기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단기채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래포 금리보다 단기채가 더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하니까 영래포 시장에 있던 자금이 단기채로 유입이 되면서 재무부 TJ 계정을 거쳐서 시중의 유동성, 지중금으로 편입되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이 양적 긴축이 시작된 지점부터 SBB 사태가 터질 때까지 이 시기에 재무부 TJ 계정을 보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재무부는 2023년 여름에 있을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는데, 재정 수입과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TGA에 입금되는 족족 지출을 하면서 TGA에 남아있던 자금까지 전부 꺼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기에 지중금은 QT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죠. 요약을 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시작하니까 옐런이 단기채를 마구 찍어서 영래포의 유동성도 시중에 풀어놓고 또 TGA 계정의 유동성도 풀었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이때 양적 긴축에도 불구하고 꽤나 풍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옐런이 TJ 계정의 곡간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7월부터 10월까지 그 당시 S&P 500 주가 지수가 크게 흔들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앞서 살펴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록 양적 긴축으로 소마 계정은 줄어들었지만 영래포 계좌와 TGA 계좌도 줄어들면서 이 둘은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지중금은 소마 계정의 하락세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줄었다. 결국은 옐런이 파월이 인플레 파이팅 하는 거에 뒤통수를 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가 지급준비금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때 2023년 초에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때가 바로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미국에서 중소형 은행 위기가 발생했던 2023년도 3월입니다. 이제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등 전 세계 유명 경제지의 일면을 장식했던 SVB와 First Republic 은행의 파산 소식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때 연준은 위기의 확산을 막고자 기존의 긴급 유동성 지원 창구인 할인 창구, 디스카운트 윈도우와 더불어서 새로운 유동성 지원 창구인 BTFP를 통해 시중 은행들에게 국채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지원했었는데, 파격적이었던 것은 당시 연준이 담보물의 액면가를 할인하지 않고 액면가 그대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런 은행들이 장기 국채를 많이 들고 있었죠. 그리고 장기 국채는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 가격이 하락하기 마련인데, 그 시장 가격이 아니고 그냥 그 액면가 그대로 담보대출을 지원을 해줬다. 그런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준은 부실 은행들의 자산을 매입해서 처리하는 FDIC 쪽에도 유동성을 지원했고, 또 FHLB 등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등 다양한 창구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이 대출 창구, 요 노란색 선이 급등했고, 요 지원 자금이 지중금과 영래포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측 상단의 그래프는 연준의 유동성 지원 창구, 그 아까 전에 노란색 선을 확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FHLB, 그러니까 부동산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인데, 둘 다 이 시기 SBB 사태 때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는 지중금과 영래포 잔고 추이인데, 이렇게 대출로 풀린 유동성이 지급준비금과 영래포로 흘러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여담이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월가제 시즌2에서 이때 SBB 사태 때문에 쫄보돼가지고 달러 예금 들고 있다가 옐런이 TGA 어카운트 채우면서 그 유동성을 흡수하던 7월부터 10월 말까지 코스피 풋옵션 사가지고 그때 수익을 좀 냈었는데, 상승장에서는 쫄보로 예금 들고 있고 하락장에서는 숏 쳐서 돈 버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투자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역행하는 방식으로 매매해서 당시 욕도 좀 먹고 사과도 했었는데, 그래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즌3에서는 제가 미국 주식 매수 포지션 들고 가면서 7월에 조정 올 것 같으니까 현금 비중 늘리고 코스피 소량 숏으로 해지 정도만 하고, 그렇게 제가 지금 메인으로 운영하는 계좌는 좀 정상인처럼 시청자분들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 당시에 연준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시중은행의 지준금은 2023년 3월 이후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행하기 이전 수준을 회복해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양적 긴축으로 소마 계정이 조금씩 줄고 있었지만 SBB 사태로 대출이 대폭 풀리면서 지준금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영래포 잔고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투자자들은 은행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연준의 영래포 잔고의 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늘고 좀 시차를 두고 영래포 자금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번 3부에서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SBB 사태가 터질 때까지의 연준 관련한 5가지 지표를 통해서 유동성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SBB 사태 이후에 진행된 부채 한도 협상부터 시작해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를 정리하고 왜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